네, 선거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생생한 선거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고궁박물관 야외 스튜디오에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음 정주희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복궁 스튜디오입니다. 정주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이 청와대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모릅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그야말로 팽팽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누가 앞섰다 딱 말하기 어려운 순위였습니다. 네, 사실 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이 판세 그리고 예상 결과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도 좀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좀 판단이 많이 어려운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변수도 많았는데요. 특히 막판에 이 단일화라는 초대형 변수가 터졌고 또 이 오미크론 확산세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투표율까지 상당히 높아서 정말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투표율 초반이지만 이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정 기자 이번에 투표했습니까? 네, 저는 사전 투표 둘째 날 했는데요. 전날에 윤석열 후보 지방 일정을 따라서 출장을 다녀와서 다음 날에 쉬는 날이었어서 보시는 것처럼 민낯으로 집 근처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확진자 투표가 5시에 시작이 돼서 오후 4시까지 쉬다가 이쯤 되면 가도 되겠다 해서 갔는데 좀 생각보다 원래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줄이 좀 길어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자 하셨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투표 날이 가장 바쁜 날이다 보니까 이제 당일엔 좀 투표하기가 거의 어려워서 네, 저도 사전 투표를 미리 했습니다. 아까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인증샷을 남기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이 길고 이렇게 무슨 사전 투표소다 이런 이제 판 앞에서 사진 찍기가 좀 머쓱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걸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 투표에서 좀 오점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확진자들을 장시간 길에 세워놓고 또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유권자들도 있었고요. 또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고 이 비닐봉지나 바구니, 종이박스 같은 곳에 담아서 대리 투입하기도 해서 유권자들이 항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경위를 밝히라고 선관위를 질책했고 결국 이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오늘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오늘 본투표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기표지를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까지 마감이 되지 않으면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에 별도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게 정치권의 여태까지 통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공식은 이미 깨졌고 투표율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 높아도 할만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도 좀 각 당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막판에 달갑지 않은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 만큼 최대한 지지층 사이에서 위기감을 키우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일종의 힘든 척 전략으로 지지층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힘든 척 전략.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표심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투표하면 이긴다 이런 일종의 센 척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은 절실한 쪽이 이긴다고 투표를 동요를 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논란을 앞세워서 그럴수록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투표를 동요를 했습니다. 네, 지금 워낙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지층을 많이 이제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보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정권 교체 표가 많을 것이다.
또 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보수 지지세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아주 한창인 만큼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분산투표가 돼야 안정적으로 지지층이 모두 투표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전투표부터 적극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남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싸움,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중도층들은 이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비전을 두고 이 최종 판단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당의 정책 통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투표 초반이긴 합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원장님 어떻게 좀 이 판세를 보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이제 공표 마지막 날 조사를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신력 있는 여러 조사 기관이 있긴 하지만 네. 공신력 있는 조사라면은 갤럽 조사 그리고 MBS 조사를 이제 치고 있거든요. 네. 그 조사를 보면은 마지막 날 보면은 동률이거나 한 1% 차이, 1%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마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도 아니고 아마 종이 한 장 정도 차이에 아마 초박빙 아마 접전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뭐 투표함 선거함 열면 되는 게 아니고 투표함 뚜껑 열고 확인할 때까지도 아마 속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막판에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구도가 바뀌어서 두 후보 간에 단일화를 했는데 이 단일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명분이 없는 야합 단일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이게 이 분노가 확산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동점이거나 1포인트 차이였는데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제 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 효과를 기대했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표는 못했지만 이제 후보 지지도가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아마 이번 선거 판도에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거가 이번 단일화 효과가 나느냐, 단일화 효과가 역풍이 불어서 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의 중요한 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좀 역풍이 불기를 좀 바라고 있겠네요. 역풍이 부는 게 아니고 역풍이 지금 불어갖고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예? 예. 네, 그 개표 마지막까지 이제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기동 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정권 교체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지난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뭐 코로나19의 대응이라든지 이로 인한 또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보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일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에너지는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적절하게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폭발성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뛰어넘는 국민적인 에너지가 이미 정권 교체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는 그렇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셔서 투표에 참여하시느냐 네.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들께서 사전 투표에 참여를 안 하셨다면 지금 투표장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당의 정책 총괄하시는 분들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이 유권자분들께서 꼭 이거 하나 뭐만큼은 잘할 것 같다,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좀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좀 한 두세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의장님부터.
일단 공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으로 영입이 돼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에 대한 실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씩 고치는 그 과정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겠습니다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5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50년,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그 밑바탕을 까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제한된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국제사회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노웅래 원장께 이제 묻겠습니다. 민주당의 좀 대표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 공약이면서도 국민들이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공약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은 기가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르신들 공약이죠. 우리 이제 기초연금 이제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분한테 어르신들한테 30만 원 드리고 있고 부부가 사시면은 또 그걸 감액을 해요. 한 20% 정도. 예? 뭐 부부가 산다고 뭐 저 생활비가 덜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한 분에 40만 원씩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부 감액 그거 폐지하겠다. 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연세 들시면 이가 안 좋은데 이 임플란트 4대까지 보험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그 경제적 부담 확 줄이도록 하는 이 공약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이 공약을. 그래서 이 공약은 우리 이전 선거 박근혜 대통령 그때 할 때 우리 기초연금 20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린 그거 될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20만 원을 주냐 그래서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는 될 만한 공약입니다. 예? 믿으셔도 되고요. 기초연금 40만 원씩 확실히 드리고 부부가 받을 때 안 깎습니다. 감사는 안 하고 그냥 80만 원 드려서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뭐 제일 하여튼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부동산 공약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예? 그래서 고치면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고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다고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급 부족하죠. 예? 그래서 311만 가구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방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 이거 사실 억울한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 5천만 원 집 10개 있는 건 다주택자고 50억짜리 집 하는 건 1주택자고 그런 기준이 그런 고무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기준 아니에요? 네. 그런 일률적으로 세금 매기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억울한 분들 엄청 많죠. 예? 부당하고. 그리고 소득도 없고 집만 큰 집 사는 분 그 세금 어떻게 내요? 근데 그분 보고 집 팔아서 세금 내라. 그럼 말 안 되죠. 어떻게 집 팔아서 세금입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 안 되는 걸 우리가 해왔던 거가 잘못됐다. 우리는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재산세, 종부세 등 국민이 눈높이에 맞춰서 나빠서 부동산 세금 완화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고요. 네. 이 청년 등 사실상 집값 올라서 살 때 갖고 자꾸 젠트리피케이션 자꾸 쫓겨나서 경기도에 살다가 뭐 또 충청도 가고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막기 위해서 청년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90%까지 해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있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경제 성장 일자리 공약 아니에요. 그래서 555 공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G5 국가. 그래서 5대 강국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소득 5만 불.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5천 시대 열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증된 일꾼 뽑아야죠.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내본 사람 뽑아야지.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G5가 5만 달러 시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열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공약들 우리가 중요한 공약이고 굉장히 핵심 공약인데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지금이라도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5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네. 지금 노웅래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좋은 약속들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보다는 실천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다가 지금 선거에 닥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물론 판단하실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일반 서민 정책이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문제를 지적하면 그 목소리를 받아서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5년 동안 모아놨다가 10년 동안 모아놨다가 선거 앞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뚝심과 신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믿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 유희동 우리 의장이 얘기한 대로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 많았죠. 솔직히 실패한 정책이요. 26번, 28번까지 정책을 해서 부동산 안정을 못 잡았으니까. 근데 선거 때라고 잘못된 거를 계속 가겠다고 주장하는 건 난 더 나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5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선거 아니라 선거 임박하고 선거 지났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만큼 그거를 진정성 있게 신뢰하냐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거 임박했다고 해서 계속 고집 부리고 우리가 뭐 국민들이 소리를 안 듣고 계속 국민들이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간다. 부동산 정책 규제를 변대로 간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다른 분도 아니고 노웅래 원장님께서 하시니까 저희는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런데 노웅래 원장님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했을 때 저희는 한번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여러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유희동 의장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실천력을 지금 계속 이제 좀 문제를 삼으셨는데 국민의힘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좀 말씀해주신다면은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차별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때 민주당은 공급이 뭐가 부족하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히 늘리고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그 주택이라는 재화를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장소에 자신이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제일 완벽한 상황이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율도 조정을 하고 뭐 그 주택 개발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뭐 다르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또 다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네. 시장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실패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관여를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확인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자신만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리 만지게 되면 오히려 그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신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사실 이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의원님들이시라 더 이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쪽이 사실 당선돼도 또 이제 부동산 외에 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또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 양측 모두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
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유희동 우리 의장이 얘기하기에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면 좀 믿기가 좀 믿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 시장을 할 때나 도지사 할 때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그래서 저 지방자치제 중에 거의 1등 이제 순일맥이잖아요. 1등 후보였고 그래서 저 안 될 공약은 처음부터 안 하죠. 그래서 될 공약만 공약을 한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믿으셔도 예, 분명히 손해 안 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코로나 대응 우리 예산 이거 참 우리 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번에 억지로 해갖고 한 저 17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원. 근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1,000만 원씩 처음에 주자고 그래서 막 좋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했더니 또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에 이제 국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하니까 또 이걸 매표형이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게 어려움들 정말 목에까지 불만이 찬 우리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좀 솔직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의 피해 이건 정부가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또 저 공약을 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2차 추경 우리 바로 하겠다.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냈고 40조, 50조까지 우리 규모도 딱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보상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그래서 100% 손실 보상이 되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 공약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손실 보상에 최소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못 박았는데요. 유 의장님 추경을 좀 바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약속을 했었고요. 또 지난 추경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 또 정부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줄곧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논의에 저희는 즉각 참여를 할 거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수많은 예산을 그것도 추경 예산으로만 수백조의 예산을 갖다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반 중소상인 여러분들은 정말 목마르다는 이야기, 현금이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에 약을 듬뿍 발라서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새살이 돋아나게끔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의 지금 대응을 보면 이 약을 환부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얇게 펴서 발라요. 그러니까 상처난 데는 충분히 약이 안 들어가니까 상처가 회복은 안 되고 필요 없는 부분에 약이 잔뜩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필요 없이 온몸에 약을 얇게 바르나라고 봤더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매표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의 체력이라는 것은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계속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서 그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선순환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아주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고의 어려움부터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후순위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적으로 한 목소리, 한 길을 가게 되는데 여태까지의 추경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이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선거를 앞둔 추경에서만 정부와 민주당이 목소리를 달리 내느냐. 그리고 지금 여당이 보통 여당도 아니고 180석이라는 큰 의석의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정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충분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고 또 새로운 국정 대한민국 호를 앞으로의 5년을 이끌게 된다면 저희는 국회에서 최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소급 적용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네, 좀 유동 의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저 코로나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 피해 보상 이거는 사실상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회가 우리 분명히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다를 수는 있죠. 여당, 야당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게 헌법기관으로 별도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청와대랑 우리가 여당이라고 같아서는 안 되죠. 예? 같아서는 안 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될 때도 그때도 그것도 정권 교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도 예? 정권 재창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하는 것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정한 정권 교체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갈아치는 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체가 되려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 뭡니까? 지금의 정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개혁하고 통합의 정부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리고 너희들끼리만 다 하는 정치 하지 말라.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온전하게 대변하는 그래서 다당제조 하라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야당에도 중요한 전문가 있으면 다 같이 써서 지금 공약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안 쓸 이유가 없죠. 우리 당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권에서 잘못한 거 고치고 이제는 새롭게 국민들이 정치 교체를 하라는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도 이제는 통합정부 만들고 정치개혁하겠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동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부 잘못한 거 우리 같은 정부 여당이지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우리가 우기고 잘했다고는 얘기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우리는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강조했던 게 정치 개혁인데요. 이 내용이 다당제 또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선거 앞두고 보여주기다. 왜 5년 동안 안 하다가 왜 이제야 꺼냈냐 이런 입장인데 또 윤석열 후보와 또 단일화한 안철수 대표는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떤 형태든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국민 뜻인 것 같은데 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국가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은 계속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음표를 머릿속에서 띄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정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얼마나 큰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 5년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뭐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 운영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 또 의회 운영 방식, 의회와 청와대의 관계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 제도는 충실히 잘 운영했다는 주장인가요? 그 양당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지금 이것을 정치교체라는 국면 전환용 주제를 들고 나와서 다당제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큰 설득을 얻어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있는 체제 하에서만이라도 잘해보자. 저희가 3월 9일 오늘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정을 인수받게 된다면 저희가
작은 그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그 국정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때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저희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고민을 국정운영의 고민을 같이 해주고 이런 것이 정치교체이고 정치개혁인 것이지 지금 뭐 멀쩡히 잘 있는 양당제 시스템을 다당제로 바꾼다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도약되거나 변화가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린 여당이거든요. 여당이 정치 개혁을 하고 통합 정부를 만들자고 하면은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 얘기는 야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민심이 50% 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그 열망에 그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희동 의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양당 정치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 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거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거나 어느 쪽이 당선돼도 그 당선 이유는 혼란스럽고 대결의 정치로 또 지금처럼 지긋지긋한 정치로 국민들이 손가락하는 정치로 난 간다고 봅니다.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당이 되지 심상정 후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정치 구조 안 바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우리 대부분의 그 지역구가 두 명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양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러면 국민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당에서 공천해 갖고 되는 거죠. 네. 근데 공천도 민주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당 기득권 정치, 양당 적대적 공생 정치 이거를 타파하고 새 정치를 하자는 게 안철수 후보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문제가 있는 양당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당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 구조 정치 구조를 안 바꾸면 우리 정치는 매일 쌈박질 정치하고 결국에는 혼란만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 하더라도 이제 바꿔야 된다 정치 우리가 손해 나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왜 노무현 대통령이 필살기 가업으로 중대 선거구를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난 그거는 온전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고 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대로 가면 어느 당이 돼도 난 또 정치는 그냥 혼란스럽고 대결의 정치, 적재적 공생 정치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양당의 정치가 나눠먹기 하고 서로 교체하면서 끼리끼리 자기네 하는 정치 이제는 우리는 손해 나더라도 이제는 우리 타파해야 된다라는 게 봅니다. 네, 정치개혁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선 정치 개혁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선 정권 교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유희동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